이제 선교학자 중에 지금 뭐 살아 계신 분인데요. 찰스 베넨겐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풀러에서 그 선교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논문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교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틀을 찰스 베넨겐 교수님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책이 이제 번역된 책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그 이전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번역이 돼 있는 책인데요. 그 책 이름이 많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책을 번역했고, 최근에 또 새롭게 또 번역한 책이 출간이 됐는데, 찰스 베냉겐 교수님이 여러 가지 선교적 이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를 이제 선교의 신학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총장님께서 선교의 신학화라는 개념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는 것을 논문으로, 쉽게 말하면 논문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의 신학과 과정의 도표를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을 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방법도, 이 베넨겐 교수님의 선교의 신학과 과정도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내가 정한 주제,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챕터로 확장하는 한 가지의 툴로 여러분이 사용하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베네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영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설명했어요. 네 가지 도메인. 그래서 그 각 도메인의 영역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그 영역의 의미는 뭐냐면 knowledge, 지식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influence, 영향이 미치는 그런 구역, 혹은 activity, 활동의 어떤 영역, 혹은 relationship, 어떤 관계 영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도메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네 가지의 이제 원을 통해서 각각의 도메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의 도메인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설명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통찰을 가질 때에 네 가지의 도메인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나 어떤 그 선교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도메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도메인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논문의 어떤 주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설교, 교회 성장, 아니면 상담,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내가 잡았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프레임을 짤 때, 내가 전체적인 뼈대를 잡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바이블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의 챕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논문 디펜스 했던 그 우리 미주장신에 있었던 분이 논문을 썼던 주제가 선교사 탈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탈진이라는 주제를 그분이 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프레임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하나의 챕터로 만들면 과연 성경 속에 탈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그 선교사 탈진과 관계돼서 뭐라고 말하는가, 신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선교사라는 임무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탈진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탈진의 원인이 뭐고, 탈진의 과정이 어떻게 됐고, 탈진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챕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내면 그 주제와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통섭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성경에서 탈진이라고 그러면 탈진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작업들, 연구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챕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탈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주제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주제와 관계된 성경의 인물이 또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제와 관계된 사건은 무엇인가, 신약과 구약 속에서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분석하고 그거를 연구로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챕터가 되겠죠.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는 논문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원래 이제 우리 베냉기 교수님이 주장한 것은 각각의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선교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중에 첫 번째 도메인을 바이블로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메인은 뭐냐? 이것은 Church Reflection. 이거는 연구 주제와 교회 반영. 특별히 이제 교회 반영이라고 그랬을 때, 처치 리플렉션이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히스토리컬 티올로지, 그러니까 역사 신학.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주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제 뭐 중세교회, 근대교회, 이렇게 현대교회, 한국교회, 뭐 여러 그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동일한 주제가 그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됐는가, 이런 걸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내면 그게 또 새로운 통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처치 리플렉션, 교회 반영 중에 또 하나는 시스마틱 티올로지. 이거는 뭐 교의 신학이죠. 교의 신학. 그러니까 내 주제에 대해서 교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교리적으로 볼 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교리적 의미를 그 주제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플렉션, 교회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의 논문의 어떤 아이디어로 잡아서 그 속에서 내 주제와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설명해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챕터가 될 수가 있어요. 프레임을 잡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이런 어떤 툴을 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그 속에서 좋은 또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뭘 또 연구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주제를 선정하고 프레임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메인은,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이 교회의 리플렉션, 교회의 반영에 대해서 교회 역사와 교의적으로 어떤 주제와 어떤 관계, 어떤 또 의미,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예요. 연구자의 개인적인 왜냐하면 연구자가 이제 어떤 안경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연구자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연구자가 그러니까 기준점이잖아요. 연구자라는 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분석해내고 연구하는 건데 그 연구자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분석해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분석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논문으로 예를 든 것이지만 원래는 이제 베냉겐 교수님께서는 어떤 선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확인해 보고 그 선교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이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문화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자라나고 배우고 경험했던 문화와 선교 현지와는 분명히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근데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현지 문화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어떤 그 월드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의 갭이 있다고요. 그 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대한 현지인들에 대한 월드뷰를 이해해야 되고 나의 위치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지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물건이나 동일한 생각이나 동일한 단어라도 그것이 다른 의미를 다 가질 수 있고 다르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그 논문을 쓸 때 연구의 한계 상황 속에 어떤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어떤 한계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주제를 분석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논문을 쓸 때 또 한 챕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이 논문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적인 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내는 한 챕터, 문화인류학적인 아니면 월드뷰, 세계관 이런 것들을 그 주제와 관련돼서 설명해 내는 것도 하나의 챕터, 좋은 챕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챕터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관점도 염두에 내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연구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또 설명해 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도메인은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중요하죠. 컨텍스트. 컨텍스트라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컨텍스트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또 그런 컨텍스트 상에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신학의 과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은 스리랑카라는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 동일한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분은 인도, 어떤 사람은 태국,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뭐 그냥 한국 교회, 국내에서의 선교 이런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컨텍스트가 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설명해 내는 것이 하나의 챕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제를 설정할 때 연구 대상을 선정하세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주제 설정할 때.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한 챕터를 또 이루어주는 게 좋죠. 만약에 다른 컨셉트, 특별한 독특한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논문이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하나의 챕터로 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구 대상이 특별히 선교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컨텍스트를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 설명할 때 할 때는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민족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컨텍스트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도메인들을 이제 베nen겐 교수님이 네 가지의 도메인, 그러니까 선교를 바라보는 올바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의 도메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티그레이션, 이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은 이제 통합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통합이 되면서도 통일성, 영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가지의 그 도메인이 이렇게 네 가지 원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원이 완전히 다 겹쳐지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그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적 통찰이. 네 가지의 것들을 잘 분석해내고 연구해낼 때 그 선교라는 것을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올바로 분석해낼 수 있는 통찰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실리언스. 그래서 통섭이라는 것은 큰 줄기, 통이라는 것은 큰 줄기, 그리고 섭이라는 것은 통 줄기를 잡다라는 한자어인데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것을 잡는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 그리고 그 풀러의 이제 그런 그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도 그랬고 그런 풀러 학파의 교수들이 항상 그 선교학을 연구할 때 이런 통섭의 과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문과 학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로 묶게 되면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메인들이 서로 다른 네 개의 도메인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 선교적인 통찰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런 통섭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블라인드 시키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내면서 내 논문이 유니크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그래서 그런 그 네 가지 어떤 일종의 도메인처럼 내 논문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보통 연구 질문에서 3개나 4개 정도 하는데요. 한 4개 정도의 틀을 가지고 논문을 연구를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블라인드 되면서 내가 원하는 논지 그리고 새로운 통찰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블라인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제 4가지 도메인이 통섭의 과정을 통해서 각 원이라는 것은, 도메인이라는 것은 선교에 고유한 기여를 제공하는 선교학의 영역이에요. 성경이 기본이죠. 우리의 출발선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역사, 교의적인 것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하고 또 사역을 하는 연구자 혹은 선교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역을 하는 컨텍스트 이런 것이 이렇게 블라인드가 되면서 이렇게 섞이면서 겹쳐지면서 이제 그 속에서 통찰을 얻게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런 통찰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네 가지의 도메인이 겹쳐지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이건 뭐냐면 교회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교학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가 논문은 사역이다, 논문은 제가 선교다,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잖아요. 그 강의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논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논문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명예를 얻고 우리가 뭐 학위를 받아서 뭐 교수의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학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팅 아이디어 속에 바로 예수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아이디어, 이것은 네 가지 선교 영역인 성경과 교회와 인격과 상황, 이것이 상호작용하고 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네 가지가 겹쳐진 부분이. 근데 이 속에 또한 궁극적인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선교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은 모두가 이제 공통적인 중심 주제, 패러다임, 인식, 사고 패턴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교적인 통찰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프레임을 짜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이 도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주제를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프레임으로 이렇게 한번 짜보면 좋은 논문의 프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좋겠고, 물론 그 주제 선정은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것이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아니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분야 속에서 더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싶은 주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제로 삼아서 그거를 바로 이런 그 베냉겐 교수님이 주신 어떤 선교적 통찰을 위한 네 가지 도메인 속에 한번 그 프레임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메모를 직접 종이에다가 직접 펜을 들어가지고 주제 적고 이 프레임대로 한번 그 챕터들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프레임을 잡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런 그 툴을 통해서 내가 논문의 주제가 선정이 됐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레임을 탄탄하게 짤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 그림을 새겨 놓고요. 마음속에 새겨 놓고 항상 어떤 주제를 여기 네 가지 도메인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주제가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말하게 될까?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물론 그런 과정, 구체적인 과정은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겠죠. 또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연구하는 대상으로서 내가 읽어내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읽어내는 나의 어떤 월드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컨텍스트 상에 있는 지금 선교 현지, 혹은 내가 선교 연구 주제, 연구 대상과 내가 그들을 읽어내는 나의 어떤 월드뷰, 그런 세계관, 가치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석해내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그 한 프레임들이, 한 챕터들이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도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